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요. 금강경 13분입니다. 오늘 요 13분 우선 우리말로 풀어서 이 내용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신 뒤에 요 겉으로 이해하는 것과 속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속 깊은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것을 실행해서 아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행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난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아가서는 열반의 세계에 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시에 수보리 백불언하되 그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하 당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운하공지인이 있고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 지으리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등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받들어 드리리까. 이 얘기 속에는 부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이 경을 대표적으로 간단한 글귀로 나타내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사구계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사구계가 뭐냐면 금강경을 요약하는 간단한 글귀가 사구계입니다. 이 사구계를 좀 설명해야 되고 사구계를 잘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 금강경을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구계도 복잡하니까 사구계를 더 간단히 요약해서 몇 자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아주 성질 급한 사람도 개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자면 그겁니다. 요게 요 금강경 전체를 사구계보다 더 간단한 몇 자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경은 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요 7자 속에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시명자로 여당 공지하라. 소이자하오. 이제 왜냐하면 수보리야 불설 반야 바라밀이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금강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세 그대들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대들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은 어떤 형상이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 금강반야 바라밀은 형상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형상이 없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다. 근데 억지로 이름하여 금강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반야 바라밀에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세계라는 것도 나오고요. 미진이라는 것도 나오고 3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세계는 형상이 없는 세계예요. 이름이 없는 세계고 우리들이 보는 세계는 형상이 있는 세계고 이름이 있는 세계고 억지로 이름하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억지로 이름하여 세계라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미진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지을 수 없지만 억지로 이름하여 미진이라는 겁니다.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30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30 이상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30 이상은 형상도 있고 이름 지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지어서 분별을 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30 이상은 형상도 없고 이름도 지을 수도 없지만 억지로 이름해서 30 이상이라고 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요 반야 바라밀에서 나오고 세계에서 나오고 미진에서 나오고 30 이상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는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것을 오늘 좀 해석을 좀 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해설서를 이렇게 접해봤습니다만은 처음에는 해설서를 보고 아는 듯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한참 그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그 해설서 갖고는 잘 모르게 돼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그 해설 쓰신 분이 제대로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 그것도 전 궁금하고요. 또 설사 알고 쓰셨다 하더라도 제가 수행을 해서 알 정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알고 쓰셨다 하더라도 모르게 돼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알 듯 모를 듯 했던 것이 이제 해설서를 봤던 제 첫 소감인데, 그리고 아는 척 했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감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실감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끔 됐습니다. 뭐 때문에 실감하게 됐느냐 하면요, 제가 고생 안 하고 깨지지 않았다면은 이 금강경 절대로 실감을 못했었을 겁니다. 저는 적지 않은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숨 막히는 고생도 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역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궁죽통. 아주 궁헌즉 통하고 통한즉 변한다라는 주역의 말씀입니다. 이 궁하다라는 것은 아주 고생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고생을 했어도 부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전 못 깨쳤을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나같이 착실한 모범생한테도 왜 이렇게 고생이 오나,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 꽤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그 고생을 견딘 결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온 결과 금강경을 전 이해하게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금강경 절대로 거저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아마 근기가 높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저처럼 아주 고생을 하지 않아도 아마 금방 알아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고 어설프게 알다가 자꾸 고생이라는 고마운 그 주위의 인연을 통해서 결국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를 고생하게 해준 사람이 꼭 밉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통 해설서에서 보는 그러한 해석,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해석은 상당히 틀립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미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32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라밀과는 상당히 다르다. 형상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억지로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이니라 하는 그 뜻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매우 아주 소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요거 그냥 몇 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예를 들지 않게끔, 예를 들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진행이 될 거고, 예를 들으신 다 끝에쯤 가서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그냥 계속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시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아주 간단한 말로 받들어 가져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근거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라밀하고 전혀 틀려요. 불설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이었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어서 억지로 이름해서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수벌이야 어유나오 열애유소설법과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유소설법과 부처님께서는 이해할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13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예습도 했고 준비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요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런 점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딱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 어디 가서 법문을 하고 강연을 할 때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듯이 부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수보리존자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이 아시고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너희들이 하듯이 어디 법문하러 나올 때, 강연하러 나올 때 이야기할 거리를 준비해 갖고 나오듯이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수보리 존재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대단히 뛰어난 지혜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처님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지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아주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혜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뒤늦게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끝에 조금 깨치고 보니까 지혜라는 말은 초등학생들도 써요. 낱말의 뜻 해갖고선 쓰라면 잘 쓰지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석학도 잘 못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대석학이 뭐예요? 대학 교수예요? 박사예요? 그 사람들 지혜 잘 모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혜 뜻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지혜도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보리 존재는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아주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철난거입니다. 철난거. 근데 철난다라는 것은 80, 90이 돼도 철 안 난 사람 대부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납니다. 근데 철났다라는 말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뒤에 수보리 어유나오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이 시위다보 해가면서 쭉 이제 세계 미진 30 이상이 등장합니다. 왜 이것들이 등장했을까? 우린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등장을 시킵니다. 등장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보는 세계는 다 잘못된 세계다라고 일깨워 주시고 싶어서 자주 보는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부처님께서 거론하신 거예요. 거론하고 너희들의 견해는 어떠냐고 묻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이 보시는 자연현상은 그대들이 보는 자연현상과는 다른 것이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 그것을 실천해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져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 대충 해석을 잘 아실 거로 알고요. 왜냐하면 금강경 해설 많이 들으셨을 거로 알고 제 해석은 여기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말씀드리려면 꽤 긴데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야라는 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야는 우리말 본래 인도 옛날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혜 잘 알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거 요렇게 하면 조금 알기가 쉽습니다. 슬기라고 합니다. 슬기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죠. 슬기롭다. 저 사람 슬기롭다. 슬기롭다의 반대는 뭐냐면 미련스럽다. 자, 근데 요 지혜도요, 그 앞에 금강이라는 형용사가 붙었네요. 지혜도 종류가 여럿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인물을 보시면 잘하면 혼자서 독학도 되세요. 지혜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문사수라는 얘기는 많이 쓰입니다. 들을 문자. 언제 이건 누가 꺼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문사수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혜, 초보적인 지혜를 문해라고 합니다.
들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은 어때요? 들으면은 지식이 생기죠. 지식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지혜는 지혜예요. 근데 슬기하고는 어쩐지 틀려 보이죠. 얻어들은 지식으로 아는 채 하는 겁니다. 얻어들은 지식으로 아는 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학교에서요, 지식만 가르칩니다. 지식, 이론, 또 정보,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거 가르치고 딴 나라에서는 안 가르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딴 나라 안 가봐서, 딴 나라 교육 안 받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일본은, 우린 일본 거 그대로 배운 겁니다. 학교에서 지식만을 주로 가르칩니다. 요새 수능,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의 양을 점검하는 테스트, 요게 수능입니다. 수학 능력. 근데 요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으면은 아주 그 박학다식하다고 그러죠. 박사라고 그럽니다. 많이 아는 걸 박사라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새는 많이 아는 게 그렇게 대단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알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5, 60년 전부터 서양식 교과서는요, 책에 백과사전처럼 쭉 나열하는 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는 이공계를 했는데 저희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미국식의 교과서는 원리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쭉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이제 뭐 저희가 화학을 했다, 화학, 케미스트리입니다. 화학을 했다면 화학에 대한 뭐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 뭐 무슨 등등 분석화학, 거기에 관한 지식을 쭉, 이론도 물론 하죠. 이론 지식을 쭉 나열하는 게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런 지식 많이 알면 뭐 하느냐. 그건 백과사전에도 다 있고, 요새는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뒤져도 다 나온다.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원리까지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식 같은 것을 갖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방식 교육이라고 그러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식 갖고 선진국의 문물을 그대로 베껴서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각종 제조업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대포를 만든다. 대포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대포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론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서양에는 대포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뭐가 들어갔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섞어서 주먹구구로 그냥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과학 발전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굉장히 무지연식으로 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 주먹구구가 결국 성공을 해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그런 학교에서 교육은 지식교육입니다. 이게 지식교육으로 얻어진 지혜, 이게 문해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해라는 게 있어요. 자꾸 생각해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요것은 각종 지식이나 정보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근데 요새 하버드 대학 교육식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속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왜 드러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 선입견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없애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할 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내려놔야만이 속에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겉에 있는 지식을 다 덜어냅니다. 그리고 토론이 왜 필요하냐면 토론을 통해서 선입견을 없앱니다. 이 서양식 교육은 우리나라 지식교육보다 굉장히 진일보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미국 유학 가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낍니다.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나온 전 그 학생들, 그 주위에, 제 주위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네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요, 미국의 벽을 대단하게 높게 여깁니다. 지금 저는 서울 대학을 비롯한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의 교수들과 세미나를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벨상감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색을 합니다. 야, 너 미국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이걸 갖고 노벨상감이 된다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네들의 벽은, 과학기술의 벽은 너무나 높고도 높다. 그러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틉니다. 아마 주위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수재들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저는 많이 대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네들은 한결같이 미국 유학 가서 논문도 꽤 쓰고 노벨상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참 미국이 꽤 높기는 높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도대체 머리가 나쁘고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 방식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은 뭐 조선시대 과거 급제하듯이 그냥 외우고 리딩 앤드 라이팅 뭐 등등 해서 지식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집 되게 셉니다. 절도도 고집 뭐 그러신 분이 있어요. 뭐 지 주장이 되게 세야 되나요? 그래서 나는 주장을 버리자고 하는 게 건강용 공부인데 그것만 주장을 버리자는 그 주장만 굳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주장을 버려야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셔도 대단합니다. 주장을 세우는 사람을 밀어넣습니다. 절대로 똑똑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던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해라는 게, 수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닦아야 돼요. 받쳐야 돼요. 근데 수해보다도 한창 더 들어간 게 저는 금강반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식 지혜는 요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 연수원이 하버드 대학보다 왜 낫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네들은 문해를 뛰어넘었어요. 사회가 대단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쩔쩔매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쩔쩔맬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언제냐? 전 금강경 연수원이 생겨질 때가 쩔쩔맨다라고. 그 금강경 연수원은 사회를 뛰어넘어서 닦아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 닦아서 오는 지혜를 서양 사람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닐스 보아 같은 덴마크의 그 아인슈타인보다 더 유명하다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로 칩니다. 그인애가 사회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꿈꾸어서 원자 구조를 밝혀냈어요. 꿈속에서 얻은 꿈의 지혜가 주는 그걸로 착안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닐스 보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똑똑했다라고 그럽니다. 전 과학사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가 보면 철없다라고 할지 몰라도 다행히 제가 내일 모레요 총무원 교육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육원장님이 아마 앞으로 총무원장 후보감인데 상당히 진보적이 돼서 아마 잘하면 우리 금강경 연수원의 뜻을 받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들렸습니다. 전 그분 앞에 가서 이 얘기를 쫙 할 겁니다. 자, 문해라는 거 아시죠? 사회라는 거 아시죠? 수해라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아마 조계종 교육원장쯤 되면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저 이렇게 닦아서 보면 닐스 보아처럼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동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닦아서 얻은 지혜입니다. 근데 이 닦아서 얻은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게 금강반야입니다. 금강반야는 닦아서 얻었다라고 하기보다도 아상이 없어지면서 나라는 것이 본래 없어지면서 깨닫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여부동한 지혜입니다. 저는 금강경 연수는 은혜가 반드시 되고요. 이것은 물론 내 당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생들은 하버드 출신 훨씬 낫다라고 저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좀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 보니까 대단한데? 요새 자식 공부하시죠?
그런 분들은 조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분은 아무것도 안 해본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될 거로 보고 그때는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불교는 나라가 꽤 있어요. 미얀마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근데 그네들은 이런 금강경식 불교를 하지 않습니다. 소승불교를 해요. 소승불교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가나선도 제가 보기엔 안 돼요. 오로지 금강경 가르침. 뭐 좀 누가 보면 외람된다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백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거 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보배와 같은 것에 미리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금강반야 바람일공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가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번뇌망상에 가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걷어내면은 육식에서 칠식으로, 칠식에서 팔식으로, 팔식에서 부처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면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최후의 지혜가 금강반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소설입니다. 무소설. 이제 무소설과 한꺼번에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기 와서 연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금강경 연손 우수하다. 저는 이걸 별로고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말할 거리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말 안 해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참 가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러셔도 하는 수 없어요. 자, 그럼 왜 부처님은 하실 말씀이 없느냐? 부처님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저같이 금강경 연수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별로고 나오질 않습니다. 별로고 나오질 않고 딱 가만히 앉아 계실 겁니다, 부처님은. 그리고 먼저 말 안 해요. 말 안 하다가 계속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제가 뭘 듣고 싶어서 왔어요. 답답하니까 왜 말 안 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답답한데 물어라 이러실 겁니다, 부처님은. 그럼 이제 물을 겁니다. 물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지 저처럼 준비해 갖고 와서 설득하지 않는다라는 거. 묻는 말에 답변한 것은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이게 부처님의 설법은요, 저처럼 기획된 설법이 아니다. 아무 하실 말씀이 없지만 이런 중생들이 답답할 때, 질문할 때 그 사람들의 맞는 이야기를 하실 뿐이다. 요런 뜻으로 무소설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것을 무소설 30 이상 미진 요것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책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는 내일 모레 제가 교육원장을 가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2, 3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큰 스님이 누구시죠? 진제 종종 스님이세요. 중임을 하셨어요. 근데 수년 전에 미국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초청해서 강연하신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형 탱화를 걸어놓고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싹 위에다가 대형 탱화를 걸어놓고 거기에 딱 뭐예요? 법자를 마련하고 딱 앉아서 이제 가나산 쭉 법문을 하세요. 쭉 하시다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대부분이죠. 거기한테 화두도 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 장면이 나온 뒤에 상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청자 뭐 KBS인가 어디서 했던 것 같습니다. 불교 방송은 차원이 틀립니다. KBS에서요. 그걸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구고 질문하냐면 폴 리터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폴 리터. 세계적인 종교학자입니다. 그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가 꽤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저는 한국의 선생들이 그래도 저런 서양식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과 대화를 저 정도로 엮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진재 스님이 답변은 하세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거를 듣는 시청자들이 특히 불자들이 진재 스님의 답변을 듣고 참 말씀 잘하셨다. 역시 큰 스님답다. 도인답다. 그리고 완전히 폴리터 교수를 완전히 케어시켰다. 폴리터 교수가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었다.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폴리터 교수가 자꾸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당신의 심경을 얘기를 하세요.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스님의 마음은 편안하시고 스님의 마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빈곤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북한처럼 인권 탄압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있는데 당신 마음 하나만 편안하다고 이런 사회 문제 또 고문이 자행이 되고 뭐 악랄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당신 마음 하나만 편안하다고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는 내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당신의 편안함만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서. 근데 뭐 진재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하셨는데 그게 썩 마음에 저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런 식이 아닌 좀 더 명쾌한 대답이 불교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런 약간 모호한 또는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게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가난해서 30주에 하나씩 죽어간다. 그러면서 얼마씩 내라. 유니세프에서 선전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북한처럼 인권이 탄압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큰 석학이라면, 다라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인과응보라고 얘기했었을 공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엊그제도 우리 법당에서요, 이제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엊그제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종종 들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가르침은 상당히 훌륭해 보이는데요. 어때요? 훌륭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그 가르침을 10년, 20년 받았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초등학생들도 못한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제 첫 번째 아주 고차원으로 질문합니다. 저 여기 대답하실 분 찍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지를 알겠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 누굴 것이다라고 딱 하고 보면 누구래요. 그 뒤에는 이제 그런 냄새만 나면 누가 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이가 생각이 저희는 저런 업장 냄새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당 법당이 가르치면 괜찮은데 오는 사람들이라는 게 비린내 나는 사람, 심지어는 송장 썩는 냄새를 가지고 오는 사람 등등 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시원찮은 냄새를 풍기고 오는 사람인데 여기 사람들의 수준이 이 모양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법사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더냐? 근데 약간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이제 주위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더니 가르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시원찮으니까 이건 가르침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고대에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앉아서 이렇게 딱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올라와요. 근데 보통 때 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올라오는데 그냥 옆에 누가 딸려오는데 아주 고약한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라오자마자 경은 안 입고 계속 졸다가 끝날 때쯤 돼서 가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막 싸우더랍니다. 거기서 법당에서. 이거 초등학생도 안 하고 최고의 가르침을 주는 이런 사람, 이런 신성한 법당에서 초등학생도 안 할 이런 난투극을 벌리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 돼야 안 돼요. 제가 부끄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떠나든가 떠나려고 하고 있든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제 제가 듣기 싫어할 것 같으니까 당신은 예외다 그래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듣기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법당에 가서 안 좋은 모습 보셨다면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난 더 좋은 데를 향해서 떠나리라.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 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은 그래도 가르침은 괜찮은데 하는 미련은 다소 남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냄새 나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왜 비린내가 난다.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 그리고 되게 잘난 척만 한다. 실력도 개뿔도 없으면서 아는 척만 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럴 때 비린내가 그 사람한테서 나는 비린내입니까? 내 속에 나는 비린내입니까? 내 속에서 나는 비린내라고 얘기해요. 네 눈에는 왜 싸우는 사람만 보이느냐? 실제로 싸우는 사람, 그 눈에 띄는 것은 누구 마음이 있어서 눈에 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가르침을 듣기 전에는 저 사람이 형편없으니까 형편없지 무슨 내 마음에 그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느냐? 이거 동의 안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웬만큼 들으면요, 그 말 동의하게 돼요. 이제 그 말에 걸려서 떠나려고 하다가도 자꾸 이제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요, 저 생선 비린내가 난다. 송장, 실제로 제가 얘기한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럴 때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이런 소질이 있구나. 자꾸 바치다 보면 지 속에 생선 비린내가 없을 때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내 눈에는 왜 이렇게 저지르고 싸우는 사람만 눈에 띌까? 그리고 여기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난투국 벌리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법문은 그런 거 가르쳐주는 법회가 있으면 저는 어서 그리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데는 외람스럽지만 감히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난투국을 버렸을 때 저 사람이 저지르고 이렇다라고 보지 말고 내 속에 난투국의 소질이 있어서 그게 띄었다라고 생각하라. 여기만 가르쳐주는 법당입니다. 제가 여기 법당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생각을 바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바치기 전에 떠납니다. 근데 자꾸 바쳐요. 내 속에 그게 있어서 눈에 띄는구나. 이거 비로소 알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고두에는 이렇게 싸우는 게 보여도요,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게 눈에 뜨이지도 않아요. 뜨이지도 않습니다. 지 속에 그게 없는데 왜 뜨입니까? 근데 뜨이지는 않지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폴 리터처럼 저기서 자꾸 인간 탄압하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원인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라. 내가 거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또 이제 저는 한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출가했었을 때입니다. 출가해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서 제가 4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 혼자 있질 않았습니다. 혼자 있질 않고 장정들이 한 몇 명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보살들까지도 좀 끼워서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4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4년간 공부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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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공
그리고 거기에서는 참선처럼요, 조용히 가나선만 하질 않아요. 아주 목장이라는 지중한 일을 합니다. 근데 목장이라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이 일을 게을르게 하면 이제 A가 한 일을 받아서 B가 하고 B가 한 일을 받아서 C가 하고 이렇게 됩니다. 서로 일이 관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게으르면 당장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면 B한테 옵니다. B가 게으르면 당장 피해가 C한테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B예요. 그럼 A가 게으르면 문화통이 터져요. 그리고 그 행동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희 왜 저럴까? 저희 소사에 있으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남의만 들여다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네요. 들여다보고 어떻게 돼요? 꾸짖어요, 꾸짖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선생님 원망했어요. 선생님, 여기다 젊은이들 갖다 놓고 노동을 시키면서 분별을 내게 허물어서 마음을 닫게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정으로 법당을 하는 겁니까? 차라리 참선을 하고 조용하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돈 벌라고 하고, 목장을 하면 수익이 있어서 돈 벌게 하는 겁니다. 돈 벌라고 하고, 왜, 그리고 다른 사람 꾸짖게 하고, 다른 사람 들여다보게 만들고, 왜 이렇게 됩니까? 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경을 읽을 때도요, 고집들이 어떻게 해서인지 지 멋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에서는 금강반야바람 일경하다가 중간에 또 시작해서 금강반야바람, 절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꾸짖는 사람은 수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면서 전 남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적인 법당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적인 법당이 있을 것이다. 저는 퇴타심이 나서 한때 전강 스님을 찾아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화선언에 지금 송담 스님이 대표죠. 그땐 전강 스님이었어요. 전강 스님 찾아서 제가 나섰던 적이 있다가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강 스님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요, 소사가 지금 굉장히 고맙습니다. 소사에 있을 때 남을 많이 꾸짖고 퇴타심도 냈습니다만은 뒤늦게 그게 내 마음인 줄 알았어요. 내 속에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진심을 바쳤어요. 바치고 보니까 세상에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능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잘못만 보지 세상에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상건, 자신과건, 불견타인, 시비호학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그 말을 비로소 깨쳤어요. 그 어떻게 깨쳤냐면 소사에서 고생하다가 깨지다가 그냥 깨진 게 아니에요. 받치면서 깨지다가 내 속에 허물을 발견하고 드디어 깨치게 됐다가 비로소 남의 탓을 안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당은 그렇게 꾸며야 되겠다. 조용히 참선만 하도록 꾸며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당에 와서 냄새 난다고 떠나고 도반이 저질이라고 떠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 법당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깨우치게 해준 것이 있음을 모르고 떠나는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기게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엇을 알게 됐느냐 하면은 무소설의 뜻을 알게 됐어요. 무소설의 뜻을 알게 됐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세계는 비세계일세 심영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법당은요. 진심답게 하고 어떻게 돼요? 이런 형상이 없는 오직 마음만 자기 마음속에 진심이 문제다. 탐진치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 참으로 마음을 닫게 해줄 수 있는 법당이 진짜 법당이고 이거 부처님이 얘기하신 법당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당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세계, 아이디어란 세계 이것은 거기 가면 공부가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도반들이 어떻게 돼요? 다 모범생이 돼야 돼요. 이게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당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당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아수라장일 수도 있어요. 냄새도 날 수 있고 뭐 어때요? 서로 싸워서 개판을 치는 법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진심만 닿게 한다라면 어떤 게 실익이 있습니까? 근데 그 법당은 형상이 없어요. 틀이 없어요.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법당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즉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 이건 틀이 없고 형상이 없는 세계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 바라밀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진심 내고 뭐 잘난 척고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 내게 하는 법당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분별을 쉬게 해서 큰 깨침을 이루게 하는 진정한 법당이다.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신다라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대충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열악한 법당에서 1년을 꼭 김치 한 가지만 먹는 최하의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바치고 지냈기 때문에 비로소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 고생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밖에 나와서요. 저는 꽤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이미 상당히 70대 중반이 됐습니다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그 고난을 겪었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 힘들게 하고 고난이라는 것은 제 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업장만 바치면 편안해졌고 나아가서 부처님 시봉하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행복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금강경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날도 더운데 열을 많이 냈는데 또 그러시지 마세요. 뭐 남 숭박하면서 저는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다. 이렇게 숨보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참 뜻을 하시고 여기서 많은 소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점은 질문으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생 노릇을 여러 해 했습니다. 여러 해 해서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보다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그냥 정확히 얘기해서는 외래 더 모를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진제 스님의 답변은 내가 실상을 얘기해서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대충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잘 분명히 모르셔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난이 문제입니다. 가난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불교에도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스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야, 너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그랬는데 또 최영 장군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려고 했는데 불자들은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무소유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제 스님은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역시 돈 버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제 진제 스님의 답변을 상당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돈 벌죠?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했을 때 진제 스님이 그 방법을까지 얘기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 답변을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KBS에서 다시 보기 듣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약간 두리뭉실이고 포괄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백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면 좀 더 실감나고 응용성 있게끔 아마 명쾌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만난 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릴 것도 바로 그겁니다. 불교가 이렇게 두리뭉실로 했다가는 불교 신자가 점점 감소 현상을 막을 수가 없고 승려들의 출가의 경향이 점점 둔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아웅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왜 외면하려 하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아마 그분은 상당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동국대학교에 금강경 연수원을 세워라.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 그럴 거예요. 내가 총무원장이 돼야 해주지. 그러실 겁니다. 저는 그분이, 교육원장님이 총무원장이 되시기를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자기 생각이다. 이제 예를 들면은 거지가 이게 같은 자리에 꼭 가는 그 자리에 꼭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법사님 말씀에 의하면 내 마음에 거지를 생각하니까 그 거지가 보이는 것이다. 근데 꼭 눈에 그 앞에 가서 보이는 자리에 가서 그대로 있으니 지나가는데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바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대처를 말하자면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때 내 마음에 거지가 있어서 거지가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까? 거지가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냥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형태가 각각 달라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기차를 타고 두 친구가 여행을 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가 야, 저기 설악산이다 하고 소리를 딱 쳐요. 설악산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친구, 그래 설악산? 그리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야, 설악산 보라는데 너 왜 안 보고 그냥 내 말에 무심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야, 설악산이다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미리 설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설악산이라고 했을까요? 또는 눈에 띄니까 안 볼 수가 없어서 설악산이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설악산이라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다가 저기 산이 있네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산이라는 게 전혀 없으면 산이 눈에 뜨이질 않습니다. 산이 바로 옆에서도 안 뜨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산이 있네 소리를 해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 거지는 왜 저렇게 슬프게 보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보기엔 슬퍼 보이지 않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슬픔이 먼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마음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야당 사람들의 얘기인데 오해하시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해서 딱 사인을 한 것을 보고 야당의 뭐 평론가가 미국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리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썼다.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드가 성주에 있잖아요. 성주에 있을 때 저는 어느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그럴듯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를 받는 대한미국이다. 이런 표지판을 들고 나서 데모를 합니다. 사드 올라가지 못하게. 그것을 마음속으로 대한미국이라는 표현은 미국을 원망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마음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럴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기의 일거수일투족, 말투, 자기의 견해 이것은 미리 생각했던 게 나옵니다. 선입견 때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안 그럴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지가 눈에 띄는 거 백 선생님은 그래요. 네 마음속에 궁한 게 있으니까 거지가 눈에 띈다고 그래요. 제 속에 궁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거지가 바로 옆에 와도 보이지도 않는데요.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저는 그리고 뱀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뱀이 왔는데 어떻게 뱀이 날 물 것 같은데 그게 눈에 어떻게 안 띕니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백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심 있는 사람 눈에는 뱀이 잘 띈다 그래요. 뱀이 징그럽게 몸소리 쳐지는 것은 지 속에 징그럽고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뱀이 눈에 들띈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는 우리는 뱀 봤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딸기밭에 뱀이 잘 숨습니다. 딸기밭에 가서 뱀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뱀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왜 저희가 뱀이 안 보이는 줄 아느냐 설명을 하세요. 저희는 탐심, 진심을 잘 닦았기 때문에 뱀을 찾으려고 해도 뱀이 눈에 안 띄니라 이럽니다. 우리가 나는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까?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사나운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많이 띄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